AI 기술이 정말 뭐랄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엄청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벽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메모리 장벽. 영어로는 메모리 월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메모리 월. 지금 AI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똑똑해지고 빨라졌는데 정작 이 두뇌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책을 읽는 사람한테 한 번에 한 글자씩만 보여주는 아주 답답한 상황인 거죠. 비유가 확 와닿네요. 실제로 최신 GPU를 써도요. 실제 연산에 쓰는 시간은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하고요. 네. 그럼 나머지 70%는요? 나머지 70에서 80%는 그냥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말 그대로 허비되는 시간입니다. 와, 70% 넘는 시간을 그냥 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비효율을 해결하려고 등장한 게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였고요. 그렇죠.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든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HBM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챗GPT 같은 초거대 AI 모델을 다루기엔 용량이 너무 작다는 한계 때문이라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HBM의 다음 시대를 이끌 강력한 후보 HBF, 즉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저장 공간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AI 연산의 판도 자체를 바꿀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정확해 보셨습니다. HBF는 그냥 더 커진 HBM이 아니거든요. AI 시대에 맞춰서 메모리 계층 구조 전체를 어떻게 새로 짜야 하는가, 이 고민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구조 자체를 새로 짠다? 네. 핵심은 HBM이 가진 속도랑 기존 SSD가 가진 대용량,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에 있어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그렇죠. 대용량 저장 매체인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대역폭을 극적으로 넓힌 개념인데요. 오늘 대화에서는 이 HBF가 왜 지금 주목받는지, HBM과는 어떻게 역할을 나누게 될지, 그리고 이 꿈의 기술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산을 넘어야 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HBM이 이미 시장의 왕자를 차지했는데 왜 또 다른 메모리가 필요한가? 방금 말씀해주신 메모리 병목 현상을 조금 더 쉽게 파고들고 싶습니다. 아, 이거 아주 직관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GPU를 세계 최고 수준의 손이 엄청나게 빠른 요리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최고의 요리사. 그럼 HBM은 뭐가 될까요? 바로 그 요리사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작은 가정용 냉장고 같은 겁니다. 자주 쓰는 재료들을 넣어두는. 알겠습니다. 요리사는 빠르고 냉장고는 가깝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대용량 SSD는 저 멀리 건물 밖에 있는 거대한 냉동 창고라고 할 수 있죠. 아, 창고는 멀지만 크고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요리사가 아무리 빨라도 이 작은 냉장고에 재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요리를 멈추고 저 멀리 창고까지 달려가야겠네요. 그렇죠. 그 비싼 요리사가 팔짱 끼고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목이에요. 아하, GPU가 70%의 시간을 노는 이유가 바로 저 멀리 창고까지 달려가는 시간 때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HBF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거고요. HBF의 역할은 주방 바로 뒤편에 있는 거대한 업소용 식자재 저장고 같은 겁니다. 업소용 저장고요? 네. 가정용 냉장고, 즉 HBM보다는 문 열고 몇 걸음 가야 하니까 약간 시간은 더 걸리겠죠. 네, 그렇겠죠. 하지만 건물 밖 냉동창고, SSD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요. 그러면서 용량은 가정용 냉장고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크죠. 와, 그러니까 새로운 작업 흐름이 생기는 거네요. 요리사, GPU는 바로 옆 작은 냉장고, HBM에서 재료를 꺼내 쓰고요. 네. 그 작은 냉장고가 비워질 때쯤 되면 주방 뒤 대형 저장고, HBF에서 신속하게 재료를 채워넣는 구조.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리사는 창고까지 갈 필요 없이 계속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겠군요. 와, HBM과 SSD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완벽한 중간 계층이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HBM이 책상 위 책장이라면 HBF는 그 방을 가득 채운 거대한 도서관이 되는 셈이죠.
이런 새로운 구조가 AI 연산 효율을 극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역할 구분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속도나 용량,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전력 소모,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재 업계에서 목표로 하는 HBF의 속도는요. HBM의 한 80%에서 90% 수준까지 근접하는 겁니다. 속도는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속도는 아주 약간 느리지만 핵심은 용량입니다. 용량이 HBM보다 무려 8배에서 최대 16배까지 커질 수 있거든요. 16배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시장 주력인 HBM3E 12단 제품 용량이 36기가에 불과합니다. 네, 36GB. 근데 HFM은 랜드 플래시를 훨씬 높이 쌓기가 쉬워서 칩스택 하나당 256기가에서 512기가, 모듈 전체로는 최대 4TB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36GB랑 4TB요? 단위부터가 다른데요.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력 소모 면에서는 더 극적인 장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HBM의 기반이 되는 D램은 데이터를 유지하려면 계속 전기를 줘야 하는 휘발성 메모리잖아요. 네, 전원 끄면 다 날아가죠? 반면에 HFM의 기반인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보존되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덕분에 안 쓸 때는 전력 소모가 거의 없어요. 전체적인 전력 소모는 HBM보다 약 40%가량 낮아집니다. 잠깐만요. 40%나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데 서버 하나당 전력 소모가 40% 줄어든다는 건 이건 단순히 전기요금 아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의 총 소유 비용, TCO를 계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별 칩 성능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 전체의 경제성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HFM에 주목하는 거고요. 속도는 거의 비슷한데 용량은 수십 배 크고 전력은 절반 가까이 덜 쓴다. AI 서버 입장에선 정말 꿈의 메모리인 셈이죠. 이 꿈의 메모리를 현실로 만드는 방식을 두고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시장은 크게 두 개의 기술 진영으로 나뉘어서 아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진영이요? 네, 하나는 HBM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따르는 수직 적층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존 인터페이스를 혁신해서 비용 효율을 높이는 인터페이스 혁신 방식입니다. HBM의 성공 공식이라면 역시 그 TSV 기술을 말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SK 하이닉스랑 낸드 플래시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턴 디지털의 자회사 샌디스크 연합이 주도하고 있어요. 아, 하이닉스 연합? 네, 이들은 16개 이상의 3D 낸드 칩을 수직으로 쌓고 실리콘 관통 전극, 즉 TSV라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수천 개 뚫어서 칩들을 직접 연결합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원천적으로 줄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속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근데 그 TSV라는 게 HBM 만들 때도 수율 잡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바로 그 고난도 공정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낸드에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그만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비싼 기술이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HBM으로 이미 세계 최고의 TSV 패키징 노하우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HBF 시장에서도 고성능 프리미엄 전략을 쓰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방식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실제로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로드맵까지 발표했습니다. HBM에서 성공했던 가장 어려운 길을 다시 한번 가서 시장을 제패하겠다. 전공법이네요. 그럼 다른 진영은 어떤가요? 이 비용과 복잡성을 피하는 다른 길이 있는 겁니까? 네,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키옥시아. 이들은 왜 굳이 그렇게 비싼 TSV를 써야 하냐? 이 질문에서 출발해요. 대신 기존 서버에서 널리 쓰이는 고속 인터페이스인 PCIe 2.0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거군요. 네, 각 메모리 모듈을 국화꽃처럼 직렬로 연결한다고 해서 데이지 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식으로 확장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데이지 체인이요? 이름이 재밌네요.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처럼 그냥 계속 꽂아서 연결하면 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인가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TSV 방식보다 훨씬 유연하고 확장성도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TSV를 안 쓰니까 당연히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기존 서버의 PCI 슬롯에 바로 꽂을 수 있어서
호환성이 좋다는 압도적인 장점이 있죠. 단점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 모듈을 거쳐서 데이터를 전달해야 하니까 TSV 방식보다는 속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명확하죠. 결국 성능의 SK 하이닉스냐, 비용과 호환성의 키옥시아냐,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흥미로운 대결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시장의 절대 강자 삼성전자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삼성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아직 구체적인 기술 방향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가장 유리한 기술을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소위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보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네, 하지만 업계에서는 누구도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얕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암살자처럼 지켜보고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삼성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는 겁니까?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기 때문입니다. 아,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점.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메모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HBM의 기반인 D램과 HBF의 기반인 낸드를 아예 하나의 패키지에 함께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메모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거든요. 와, D램이랑 낸드를 한 집에 살게 한다고요? 각기 다른 성질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일 텐데 그걸 내부에서 다 조율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뿐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D램팀, 낸드팀, 패키징팀이 한 회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삼성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확실히 그렇겠네요. 실제로 삼성전자 송재혁 CTO도 여러 차례 서로 다른 칩을 쌓는 적층 기술로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숨을 거르고 있지만 한번 방향을 정하면 가장 무섭게 시장을 장악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삼성의 신중한 접근이 이해가 됩니다. 이 기술이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방증 같기도 하고요. 앞서 HBF를 꿈의 메모리라고 표현했지만 분명히 넘어야 할 기술적인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꿈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하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라는 소자가 가진 세 가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 가지나 있군요. 네, 첫 번째가 바로 쓰기 수명 문제입니다. 아, 그거요. 우리가 쓰는 SSD도 오래 쓰면 수명이 닳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문제군요. 맞습니다. 낸드는 데이터를 쓰고 지울 때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이라는 방에 물리적인 손상이 누적돼요. 그래서 쓰고 지울 수 있는 횟수가 보통 10만 회 이하로 제한되죠. 네. 이 때문에 AI 모델을 만드는 학습 과정에는 HBF가 부적합합니다. 학습 과정에 왜 그렇게 쓰기 작업이 많은 건가요? 추론과 학습의 차이를 이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AI 학습이라는 건요, 수많은 데이터의 패턴을 익히면서 모델의 가중치라는 수치를 계속해서 미세하게 수정하고 지우고 덮어쓰는 과정의 반복이거든요. 아, 오답 노트를 수만 번 고쳐 쓰는 것과 같군요. 맞아요. 쓰기 작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반면에 추론은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을 가져와서 정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잘 정리된 교과서를 그냥 읽기만 하는 것과 같아서 대부분이 읽기 작업이죠.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군요. 학습은 HBM이, 추론은 HBF가. 네, 그래서 HBF의 주 타겟 시장은 명확하게 AI 추론 시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열과의 전쟁입니다. 열이요? 네,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 훨씬 열에 취약합니다. D램이 100도 이상도 견디는데 낸드의 정상 동작 범위는 보통 85도를 못 넘거든요. 네. 근데 HBF는 이런 낸드 칩을 수십 개씩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쌓아 올린 구조잖아요. 이미 오븐처럼 뜨거운 AI 서버 안에서 이 열에 약한 고층 빌딩이 뿜어내는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밖으로 빼낼 것인가. 이 열 관리 문제가 HBF의 수율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듣기만 해도 뜨겁네요. 발열 제어를 위한 새로운 냉각 기술이 반드시 함께 개발되어야겠군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인데요. 역시 속도 문제겠죠? 네, 바로 속도 지연, 즉 레이턴시 문제입니다. 레이턴시.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대역폭을 아무리 HBM만큼 넓혀놔도 첫 데이터에 반응하는 속도 자체는 낸드 플래시가 D램보다 100배 이상 느립니다. 100배요. 네, D램이 나노초, 10억 분의 1초 단위로 반응한다면 낸드는 마이크로초, 100만 분의 1초 단위거든요. 와,
그건 그냥 좀 느리다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속도인데요. 비유하자면 옆 사람과 대화하는 거랑 국제전화 거는 것 사이의 딜레이 차이 같은 느낌입니다. 이 물리적인 간극을 하드웨어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지능으로 극복하려는 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로요? 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LLM 이너 플래시입니다. 핵심은 프리패칭이라는 예측 기술에 있습니다. 예측 기술이라면? AI가 다음에 뭐가 필요할지 미리 알아맞힌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특정 주제의 책을 빌려가는 손님을 보고 이 손님은 다음에 와서 이런 책을 찾겠구나 하고 관련 도서를 미리 꺼내서 대출 데스크에 준비해두는 것과 같아요. 와, AI 소프트웨어가 GPU의 연산 패턴을 분석해서 곧 필요할 데이터를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GPU가 실제로 요청하기 전에 미리 HBF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HBM이라는 빠른 데스크로 데이터를 옮겨 놓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GPU 입장에서는 자기가 필요할 때쯤 되면 이미 데이터가 HBM에 와 있으니까 HBM의 느린 반응 속도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의 예측 능력으로 완벽하게 가려버리는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HBF의 성공은 이런 지능적인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협업이 필요한 분야죠. 와,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이 HBF는 HBM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AI 연산이라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에서 각기 다른 파트를 연주하는 파트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정말 완벽한 정리입니다. HBM이 초고속 연산을 위한 제1 바이올린, 즉 캐시 메모리 역할을 계속 맡는다면 HVF는 그 뒤에서 풍부하고 깊은 소리를 내주는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즉 메인 메모리의 역할을 새롭게 맡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HBF의 등장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바로 AI 인프라의 민주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화요. 네, 지금까지는 초고대 AI 모델을 운용하려면 수천만 원짜리 HBM 탑재 GPU를 수백 대씩 연결해야 했거든요. 이건 막대한 자본을 가진 빅테크 기업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HBF가 상용화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적은 수의 GPU로도 거대 모델을 구동하는 추론 서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거대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온디바이스 AI 환경에서도 훨씬 더 고도화된 AI를 구동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AI 기술의 혜택이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 일상 속 기기들까지 훨씬 넓게 퍼지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또 그동안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역할로만 여겨졌던 랜드 플래시의 위상이 GPU에 직접 데이터를 공급하는 핵심 연산 파트너로 격상된다는 점도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화고요. 주요 기업들의 로드맵을 보면 2027년이 HBF가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등장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BM이 촉발했던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바통을 이어받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 시장을 평정한 한국 기업들이 다가오는 HBF 시대에서도 메모리 설계와 패키징 기술의 강점을 앞세워서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게임 체인저, HBF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